2021년 12월 30일 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센터는 늦은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연말 송년회를 겸한 직원들 간의 소박한 술자리. 센터장 한과 20대 직원 고재영 단 2사람뿐이었다. 센터 특성상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 직원들끼리 깊은 속내를 터놓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터라 재영은 이 자리가 조금은 기대되기도 했다. 재영은 쾌활하고 책임감이 강한 청년이었다. 군대 전역 후 곧바로 뛰어든 직장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늘 밝은 기운을 뿜어냈다. 동료 직원들은 그를 코코몽쌤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했다. 센터장 한 역시 평소에는 우리 재영이라 부르며 아끼는 듯 보였다. 재영아, 이쪽으로 좀 더 와서 앉아. 내가 우리 센터의 기둥 아니냐. 내년엔 더 잘해보자고. 센터장 한이 붉어진 얼굴로 소주잔을 내밀었다. 페트병 소주가 벌써 몇 병째 비워지고 있었다. 재영은 술이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상사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잔을 받았다. 센터장님 덕분이죠. 저도 내년엔 경력 쌓아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센터장님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재영이 씩씩하게 건배를 외치고 잔을 비웠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한의 말투는 서서히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평소 재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이나 사소한 업무 실수를 들추기 시작했다. 근데 말이야, 고재영. 너 저번에 어머니들 상담할 때 자세가 좀 건방져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사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재영이 당황하며 변명하듯 말하자 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내가 나보다 이 센터에서 뭘 더 아는데? 내가 너 믿고 일을 맡기는데 내가 하는 게 겨우 이따위야? 폭언은 곧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영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센터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재영은 맞은 뺨을 감싸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한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진정? 내가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는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의자는 재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어 한이 집어든 것은 청소기 봉이었다. 쇠와 플라스틱이 섞인 기다란 봉을 그는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 재영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퍽퍽 소리와 함께 재영의 몸이 휘청거렸다. 재영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술과 분노에 취한 상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것 봐라. 피하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폭력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미쳐 날뛰었다. 청소기 봉이 재영의 몸에 수없이 부딪히면서 결국 휘어지고 찌그러졌다. 한은 그 봉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숨을 헐떡이며 재영을 노려봤다. 재영은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옅은 신음만을 내뱉고 있었다. 그 순간 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체육 수업에 쓰이는 플라스틱 막대기였다. 길이 70cm, 지름 3cm가량의 평범한 노란색 봉. 한은 망설임 없이 그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고재영, 내가 오늘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똑똑히 느껴봐야지. 이걸로 끝내줄게. 그 말과 함께 센터의 CCTV는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엽기적이고 잔혹한 악몽의 시작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막대기는 폭행의 도구를 넘어 재영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었다.
재영의 귓가에는 고통과 함께 덜컹거리는 막대기 소리, 그리고 센터장의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의 의식이 저 멀리 사라져갈 무렵 센터장은 의식을 잃은 재영의 얼굴에 생수통에 물을 들이붓고 있었다. 야, 일어나봐. 정신 차려. 너 지금 자는 거 아니지. 재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시간은 그 노란 플라스틱 막대기가 심장을 파열시키는 순간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그 모든 잔혹한 행위를 마친 센터장 한은 곧이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 내용은 기막히게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태가 센터에 침입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허위 신고였다. 악마의 광기가 지배했던 그 밤 재영은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 자정이 한참 넘은 새벽 1시 20분경 스포츠센터 주변의 좁은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40대 베테랑 순경 박민철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동료들을 돌아봤다. 센터에서 변태 행패라. 이 시간에 웬 난리야. 출동한 경찰은 총 6명. 그들이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부는 싸늘한 정적과 함께 짙은 술 냄새가 진동했다. 넓은 체육관 바닥 한가운데 20대 청년 하나가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다. 상의는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멍이 들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40대 남성 센터장 한이 눈이 풀린 채 넋 나간 모습으로 서 있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박순경이 물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쳤어요. 저기 제 직원인데. 막 때리고. 하는 말을 더듬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공포보다는 알 수 없는 무심함이 감돌았다. 박순경은 쓰러진 청년 재영에게 다가갔다. 재영은 얕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듯 반응이 없었다. 박순경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봐도 외부인이 들이닥쳐 버린 일이라기보다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처럼 보였다. 이봐요, 이 직원분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119는 부르셨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부르려고 했는데 신고만 했습니다. 한이 머뭇거렸다. 그때 재영의 발치 근처에 구부러진 노란색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체육 수업에 쓰이는 플라스틱 막대기였다. 막대기 한쪽 끝에는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박순경의 동료 한 명이 그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거 범행 도구 같은데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막대기를 발로 건드려 보았다. 센터장 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건 원래 청소용으로 쓰던 막대기예요. 저 미친 놈이 와서 저거 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저랑은 상관없어요. 한의 필사적인 부인과 함께 상황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짧은 판단을 내렸다. 술 취한 직원 둘이 싸운 단순 폭행이겠거니. 게다가 신고 내용이 변태의 난동이었던 터라 쓰러진 재영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를 보고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 상황을 덮어두려 했다. 일단 이 직원 옷부터 좀 덮어주시죠. 한 경찰이 재영의 상의를 잡아 내려 몸을 가려주었다. 박순경은 재영의 어깨를 몇 번 두드려 보았다. 이봐요, 정신 차려보세요. 댁이 누군지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요. 반응이 없었다. 혹시 술에 너무 취해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센터장님. 직원분 귀가 조치시키시고 조사는 내일 다시 받으시죠. 이분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부터 데려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데려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님들. 한은 너무나 쉽게 경찰들을 돌려보냈다. 피 묻은 막대기는 현관 매트 위에 그대로 남겨졌고 6명의 경찰은 그 중요한 단서를 흘려보낸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CCTV가 기록하고 있는 잔혹한 폭행의 전말을 그리고 가해자의 뻔뻔한 연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 센터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센터장 한은 쓰러진 재영을 보며 중얼거렸다. 에휴, 이걸 어쩌냐.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어야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끔찍한 결과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혹은 인지하기를 거부한 채 재영의 곁을 떠났다. 재영은 경찰이 왔을 때 마지막 힘을 쥐어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의 눈빛은 아마도 살려달라는 무언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미흡한 조치와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센터장 한의 교묘한 허위 진술에 의해 그의 마지막 생명줄은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새벽 3시 즈음. 센터 안은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재영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플라스틱 막대기가 일으킨 장기 파열로 그는 경찰이 떠난 직후 홀로 외롭게 이 세상과 작별했다. 몇 시간 뒤 아침이 밝아왔을 때 센터에 출근한 다른 직원이 재영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하면서 단순 폭행으로 치부될 뻔했던 사건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재영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경찰의 안이한 판단 아래 이미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뒤였다. 고금선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차가운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말이 끊길 듯 헐떡이는 목소리로 전했다. 금선아, 재영이가 죽었단다. 금선은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재영이가 멀쩡한 애가 갑자기 왜요? 혹시 보이스피싱에 속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어제 새벽에. 센터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폭행을 당해서 숨졌다고. 믿을 수 없었다. 이틀 전만 해도 명절 선물을 챙겨 들고 환하게 웃던 동생이었다. 금선은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이미 망연자실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등포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 가족은 경찰서에 들러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형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재영의 평소 주량, 주사, 그리고 센터장 한과의 관계만을 물었다. 금선은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경찰이 하는 일이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형사님, 제 동생이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누가 왜 그렇게 때린 거죠? 금선이 다급하게 물었다. 현재는 폭행치사 혐의로 센터장 한 씨를 긴급 체포한 상태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형사는 대충 얼버무렸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려던 순간 금선은 복도에 설치된 비스듬한 모니터 화면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센터장 한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금선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저 사람 한씨 맞죠? 제가 가서 얼굴 한 번만 봐도 될까요? 형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선은 막무가내로 다가갔다. 한은 금선을 보자 몸을 움츠리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금선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노려봤다. 그때 한이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 단어는 금선의 귀에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다.
동생은 숨졌는데 고작 저 한마디라니. 금선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의 형사들이 그녀를 말렸다. 며칠 후 기다리던 부검 결과가 나왔다. 형사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겁고 침울했다. 유가족분들 폭행치사가 아닙니다. 살인죄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선은 머리가 멍해졌다. 살인이라니요? 저희 동생이 어떻게 살인을 당했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발견된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가 범행 도구였습니다. 센터장 한 씨가 재영 씨의 몸에 그 막대기를 여러 차례 삽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장 파열이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청천벽력이었다. 폭행치사도 충격이었는데 막대기를 이용한 엽기적인 살인이라니. 금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 방식이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그날 밤에 CCTV 영상이 금선에게 공개되었다. 금선은 각오를 하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영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폭행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다. 짐승처럼 재영을 때리는 한 힘없이 쓰러지는 동생, 그리고 의식을 잃은 동생에게 물을 들이붓는 가해자의 모습. 하지만 가장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동생의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이어지는 가해자의 엽기적인 행위들이었다. 금선은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영상을 멈춘 채 그녀는 울분을 토했다. 이게 폭행치사입니까? 이건 고의적인 고문이자 살인입니다. 왜 경찰은 이걸 보고도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했죠? 왜 이 끔찍한 막대기를 그냥 두고 갔나요? CCTV에는 경찰이 출동했던 그 새벽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가 묻어 구부러진 노란 막대기가 현관 매트 위에 놓여 있었고 경찰들은 그것을 발로 만지작거리거나 사진을 찍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 재영이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속아 현장을 떠나는 장면도 있었다. 영상을 보던 금선은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저 누워있는 게 지 아들이었어도 저렇게 갔을까요? 어떻게든 깨워서 집에 돌려보내거나 119라도 불러서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구조 의무가 있는 경찰의 모습입니까? 그날 밤 경찰의 미흡한 조치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재영의 마지막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행위나 다름없었다. 금선은 동생의 죽음 뒤에 숨겨진 엽기적인 진실과 공권력의 무책임함에 맞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슬픔이 아닌 정의를 갈망하는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고금선에게 재판은 정의를 찾는 과정이기 이전에 동생 재영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매 순간 다시 마주해야 하는 형벌과 같았다. CCTV 영상에 담긴 잔혹한 진실을 법정에서 듣는 것은 차라리 고문에 가까웠다. 가해자 센터장 한은 법정에서 자신의 변론에 집중했다.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저는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평소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셨고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약물도 복용 중이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원을 아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한이 주장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재영이 이미 생을 마감한 피해자이기에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들릴 수 없었다. 오직 한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울려 퍼졌다. 아낍니까?
아끼는 사람을 그렇게 짐승처럼 때리고 엽기적인 도구로 살해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금선은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법정은 그녀의 절규를 법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재판날 하는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를 향해 그는 울먹였다. 저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내 새끼는 소중하고 우리 집 귀한 자식은 막 죽여도 되는 거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자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 후 금선은 한의 변호사를 통해 2장짜리 편지를 받았다. 한이 직접 썼다는 사죄문이었다. 편지에는 재영과의 공통점이 많아 아끼는 동생이었다는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금선은 편지를 읽으며 오히려 더욱 분노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변명만 가득했어요. 이건 판사님께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저희를 향한 진정한 사죄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재영의 끔찍한 피해와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가해자의 엽기적인 행동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금선과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마침내 1심 선고일. 법정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판사는 한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며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한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25년. 선고를 듣는 순간 금선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였는데 고작 25년이라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싶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25년 뒤 가해자는 65세의 나이로 출소하여 다시 햇빛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재영은 영원히 20살의 모습으로 멈춰버렸다. 법정을 나오면서 금선은 복잡한 신경에 사로잡혔다. 이 형량은 정의를 실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을 안겨준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 재영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평소 다정하고 현명했던 가족의 자랑이었던 동생. 금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대답 없는 동생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재영아, 남은 가족들 걱정은 하지 마. 엄마도 아빠도 나도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뜬 뒤에도 너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밝고 착한 동생이야. 그러니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지내고 있어. 내 누나만 믿고 잘 지내고 있어. 재판은 2심, 3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금선은 이 긴 싸움이 재영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힘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 25년은 짧은 형기가 아닌 가족이 짊어져야 할 평생의 고통이자 투쟁의 시간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재영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장 한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그의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으로 확정되었다.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짧고 부당한 형량이었지만 사법 시스템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단죄는 일단락된 셈이었다. 한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2047년경 만기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고금선과 유가족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동생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른바 국가배상 소송이었다. 우리 재영이를 살릴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CCTV에 피 묻은 막대기가 버젓이 있었고 애는 의식도 없이 쓰러져 바지가 벗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공권력의 과실입니다. 금선은 법정 밖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약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이 소송을 건대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한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약 8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한이 실제로 재산이 없어 배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직무를 유기한 국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이 싸움 역시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의 판단은 이러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시 말해 경찰이 현장에서 피 묻은 막대기를 발견하고도 단순 폭행으로 보고 돌아간 행위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정도의 명백한 과실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CCTV 영상에 모든 증거가 다 남아 있는데 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겁니까? 우리 아이는 경찰이 돌아간 지 몇 시간 뒤에야 숨졌는데 경찰이 제대로 조치만 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재영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유가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항소심에서도 유가족은 다시 패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출동 경찰관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금선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재영이에게 너는 무책임한 공권력에 의해 죽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지켜지려 했다는 명예를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재영의 억울한 죽음과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유가족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이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